안녕하세요. 올해 38이 되었고 지금은 검사 임용장을 받고 첫 발령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 5년 만에 그 집을 나왔고 친정 부모님 외에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새로 시작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제 인생을 통째로 망치려고 했던 어떤 사람의 손끝, 그날 새벽 부엌 찬장에서 꺼내진 똑같이 생긴 국그릇 2개 때문입니다. 그 새벽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끝이 떨려요.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수험표를 챙기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부엌에서 도마 두드리는 소리가 일부러 더 크게 울렸어요.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 검사 임용 관문을 앞둔 그날 아침, 저는 그 도마 소리에 잠도 다 깨지 못한 채 책상 위 수험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신 박하사탕 한 봉지가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시험장 가서 입이 마를 때 하나씩 까먹으라고요. 그 봉지를 만지작거리는데 부엌 쪽에서 냄비가 바닥에 떨궈진 듯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방문을 열자 거실 한가운데에 제 앞치마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그 앞치마를 줍지도 않고 도로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오늘이 시험이라고 했지? 그래. 그 시험. 그런데 말이야, 시험이 밥 먹여주니? 나가기 전에 밥상부터 차려. 식구들 입에 들어갈 것부터 해. 며느리가 그러라고 있는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은 이미 도마 위에서 팔을 썰고 계셨어요. 저보고 차리라는 게 아니라 차리는 신용을 봐주면서 면박을 줄 작정으로 일부러 일찍 일어난 거예요. 저는 떨어진 앞치마를 주워 허리에 둘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은 맞춰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네가 처음부터 하는 게 맞지. 이 집 며느린데 누가 해줘? 네가 해. 딴 생각 말고. 부엌에 들어가 쌀을 안치고 있는데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머리도 빗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40이 넘은 사람이 아침마다 와이셔츠를 못 찾아서 짜증을 내는 일이 결혼하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여보, 내 와이셔츠 어디야? 어제 다려놓으라고 했잖아. 내가 왜 아침부터 찾고 있어야 해? 옷장 2번째 칸에 걸어뒀어요. 직접 꺼내 입으세요. 2번째 칸이 어디인데? 똑바로 말해. 나 지금 시간 없어.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저는 식탁 한쪽 끝에 수험표를 잘 세워뒀습니다. 그 사람은 수험표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안 줬어요. 결국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와이셔츠를 직접 빼다 줬더니 그제야 거울 앞에 서서 단추를 채우다가 슬그머니 지갑을 열어 보이더라고요. 여보, 오늘 미팅이 진짜 큰 거냐. 체면 세워야 하거든. 돈 좀 줘. 필요한 만큼만 말해요. 얼마예요? 한 30만 원 아니다. 50. 딱 50만. 지금. 지난주에도 같은 명목으로 가져갔고 그 전주에도 가져갔습니다. 책 한 권 사기가 어려워서 친정 어머니가 통장에 슬쩍 넣어주신 책가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빼간 적도 있었어요. 그날 어머니한테 전화드려서 그 돈은 잘 받았다고, 책 다 샀다고 거짓말을 했던 게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통화 끝에 지윤아, 시험 잘 보고 와. 엄마는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그러시고는 먼저 끊으셨어요.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릴까봐 일부러 천천히요.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님이 혀를 찼어요. 쯧쯧. 우리 아들 체면 좀 살려줘라. 남자가 밖에서 사람 만나는데 빈손으로 나가면 꼴이 뭐니?
네가 좀 내줘. 네가 벌든 내 친정이 넣어주든 그게 뭐가 중요해. 이 집은 우리 아들 중심이야. 네. 그리고 너. 도마 위 칼을 탁 도마판에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똑바로 보더라고요. 여자가 남편보다 잘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 내가 진작부터 말했어. 검사고 뭐고 웃기지 마. 그거 다 우리 정우 위에 올라탈 생각이지. 남편 등쳐먹고 너 혼자 잘 나갈 생각부터 하니까 그런 시험 타령을 하는 거야. 어디서 며느리가 감히. 식탁 위 수험표가 그 말 한마디에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시아버님 제사상 차리고 시누이 학원비까지 보태가며 책 한 줄 한 줄을 외웠던 그 긴 시간이 한순간에 우리 아들 등쳐머는 짓이 돼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울 것 같아서요.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눈이 부어서 가면 그날 아무것도 풀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쌀을 씻는 손등 위로 시어머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에 잘 쓰지 않던 찬장을 여시더라고요. 까치발을 들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똑같이 생긴 국그릇 2개를 꺼내는 거예요. 같은 무늬, 같은 크기. 한치도 다르지 않은 그릇 2개를 식탁 위에 나란히 놓는 그 손길이 평소답지 않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시험 본다니까 특별히 챙겨준다. 너도 국 한 그릇 따로 떠줄게. 고맙게 받아. 지난 시간 동안 시어머님이 저한테 국 한 그릇을 따로 떠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늘 식구들이 먹다 남긴 국에 찬밥을 말아 부엌 모서리에 서서 후딱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것도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일부러 같은 모양 그릇 2개를 꺼내서 한 그릇은 따로 떠주겠다니요. 그 호의가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는 평소처럼 먹겠습니다. 급해서요. 그러지 마. 왜 내가 떠주면 못 먹어? 시험 보러 가려면 든든해야지. 어미가 정성껏 떠주는데도 튕겨? 어디서 며느리가. 받아. 말 많으면 시간 늦어. 말투는 평소처럼 거칠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며느리를 내려다보던 그 비웃음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는 사람의 얕은 떨림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손을 잠시 멈추고 식탁 위 그릇 2개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같은 무늬, 같은 크기. 그릇만 봐서는 누구 몫인지 절대 알 수 없게요. 시어머님이 등을 돌려 냄비 뚜껑을 여는 그 짧은 순간 어깨선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그제야 명치 아래에서 차갑게 올라왔습니다. 거실에서 그 사람이 외투를 챙기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안방 화장대 쪽에서는 시누이가 면접 화장을 하느라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두 소리 사이로 시어머님이 부엌 한 구석에서 누군가에게 짧게 문자를 보내는 듯한 휴대전화 진동음이 한 번, 2번 들렸습니다. 저는 쌀을 다시 씻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손은 어느새 평소보다 더 빨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워졌고요. 5년을 견뎌온 며느리의 손이 아니라 그날 처음으로 정황을 하나씩 머릿속에 새겨 넣는 다른 사람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서 일부러 꺼내진 그릇 2개. 평생 한 번도 따로 떠준 적 없던 국 한 그릇. 그 호의의 어색함. 그 눈빛의 떨림. 저는 그날 아침 그 부엌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아침이라는 걸요. 쌀밥을 안 치고 국이 끓는 동안 부엌 구석 쓰레기통이 거의 가득 찬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은 그 쓰레기통에 평생 손 한 번 댄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끓는 국 앞에서 등만 보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묶어들고 현관 옆 분리수거함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다 봉투 입구로 삐져나온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양복 안주머니에 늘 구겨넣고 다니는 그 영수증들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한 번에 묶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이 멈추더라고요. 봉투를 다시 열고 그 종이 뭉치를 손바닥 위에 펼쳤습니다. 호텔 영수증이 2장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출장도 없이 시내 한복판 호텔에서, 그것도 새벽 4시에 체크아웃을 한 기록이었어요. 옆에는 도박장 골목 근처 환전소 영수증이 1장. 액수가 적힌 칸을 보는데 며칠 전 그 사람이 저한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과 정확히 같은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영수증 모서리에는 짙은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제가 평생 써본 적도 시댁 식구 누구도 쓰지 않는 향이었습니다. 묵직하고 끈적한 향이 손바닥을 따라 코끝까지 올라왔어요. 머리가 핑 도는데 신기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났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늦게 들어오던 밤들, 갑자기 미팅이 잡혔다며 1박 출장을 가던 주말들, 그러고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또 책값을 빼가던 그 손길까지가 그 영수증 1장 안에서 한꺼번에 정리되더라고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종이 뭉치 안에 깊숙이 끼워두고 쓰레기 봉투 입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현관 옆에 그대로 세워두었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서였거든요. 부엌으로 돌아오는데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한껏 치장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어요. 초등교사 임용 면접이 그날 오후에 잡혀있던 그 애였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한 것처럼 단정했고 입술색은 연했지만 일부러 비싸 보이는 톤을 골랐더라고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 위아래로 한번 훑었습니다. 언니, 설마 그 옷 입고 시험 갈 거야? 진짜 그 차림으로 나가겠다고? 응, 이 옷 입고 갈 거야. 세상에, 그게 몇 년 된 거지? 신혼 때부터 봤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걸 입네. 누가 보면 우리 집이 얼마나 없는 줄 알겠어. 거실 한복판에 서서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부엌에서 흐뭇하게 웃음소리를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정아가 본 게 맞다. 얘야, 너도 좀 사람 꼴은 하고 다녀라. 검사식이나 된다면서 행색이 그게 뭐니? 남들 앞에 세우기도 창피하다. 편하게 갈 수 있는 옷이에요, 어머님. 오늘은 시험만 잘 보면 됩니다. 편한 게 다가 아니지. 네가 옆에 서면 우리 정호 체면도 있는데 아내라는 애가 저렇게 초라하면 남편 얼굴이 서겠니? 배웠다는 애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구나. 그러니까요, 엄마. 언니는 늘 저 모양이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 가면 같이 다니기도 민망해요. 제 차림은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은 제 할 일만 하고 오겠습니다. 신우이가 거실 거울 앞으로 가서 자기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단정하게 다려진 면접 정장 자락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거울 너머로 저를 보고 살짝 웃더라고요. 그 비웃음이 그날 아침 시어머님이 던졌던 그 말과 정확히 같은 톤이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한평생 같이 산 모녀가 같은 자세로 같은 표정을 짓는다는 게 그날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였어요. 저는 얼굴을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데 영수증의 향수 냄새가 손등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비누로 2번을 박박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평소보다 한참 더 늙어 보였어요. 새벽잠을 못 잔 얼굴, 시집살이 횟수가 그대로 새겨진 얼굴이요. 물기를 닦으며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부엌이 정면으로 보이는 각도에서 저는 한 장면을 봤습니다. 시어머님이 등을 돌린 채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흰색 약통을 꺼내고 계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약통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또 열었다 닫는 동작을 반복하셨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그릇 2개 중 한 그릇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셨어요. 망설이는 듯한 자세였지만 망설이는 사람의 어깨가 아니라 결심한 사람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틈 뒤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숨을 죽이고요. 그 약통 본 적이 있는 거였습니다. 며칠 전 빨래를 개려고 시부모님 안방에 들어갔다가 화장대 서랍이 살짝 열려 있어서 무심코 닫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서랍 안쪽에 처방전 봉투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님이 동네 의원에서 불면증을 핑계로 한가득 처방받아둔 수면제. 약통 라벨이 그날 보던 그 라벨이었어요. 흰색 통에 파란 줄, 그리고 깨알 같은 글씨까지. 머릿속에서 3가지 단서가 동시에 맞물렸습니다. 남편의 호텔 영수증과 환전소 영수증, 그 끈적한 향수 냄새, 그리고 시어머님이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는 수면제 약통. 마지막으로 평생 따로 떠준 적 없던 국 한 그릇. 며느리를 영원히 식모로 주저앉혀야 했을 이유가 그제야 명백해졌어요. 아들의 불륜과 도박빚을 덮어줄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줄 며느리는 평생 그 집 부엌에서 그릇이나 닦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며느리가 검사가 되면 그 평생 식모 자리에서 벗어나니까요. 그러니 일생일대의 시험을 일생일대의 그 한 그릇으로 망쳐버려야 했던 거예요. 가족이라는 단어로 둘러쳐졌던 그 모든 포장이 그 순간 다 벗겨졌습니다. 시집온 첫날부터 그날 아침까지 그 집에서 받아온 모든 말과 표정이 빠른 속도로 한 번씩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시아버님 제사상에서 받았던 핀잔, 명절마다 받았던 비웃음, 친정 부모님까지 도매금으로 깎아내리던 그 힙,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명백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눈물 대신 떠오른 건 다른 거였습니다. 수험표 사이에 끼워둔 친정 어머니의 박하사탕, 책 한 권 사라며 통장에 슬쩍 넣어주신 돈, 그리고 어젯밤 통화 끝에 지훈아 시험 잘 보고 와 하시던 그 목소리. 그 한 그릇은 절대로 제가 먹으면 안 되는 그릇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조용히 닫고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손등을 한번 닫고 입꼬리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평소처럼 무표정한 며느리의 얼굴로 돌려놓는데 몇 초쯤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울 속 눈빛만큼은 아침과 다른 사람의 눈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죽어있던 사람의 눈이 아니라 정황을 증거로 환산해야 하는 사람의 눈이요. 화장실 문을 열고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님은 어느새 약통을 다시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등을 돌려 시치미를 떼고 계셨어요. 식탁 위 그릇 2개는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릇 2개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식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릇 2개는 여전히 똑같은 무늬, 똑같은 자리였어요. 시어머님은 등을 돌려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찾는 척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릇 하나를 옮기는 신용을 하며 제자리 앞에 놓인 그 한 그릇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기름기가 둥둥 뜬 국물 표면 위로 미처 다 녹지 못한 하얀 가루의 자국이 미세하게 반짝거리더라고요. 햇빛이 부엌 창으로 막 들어오는 시각이라 그 반짝임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평소 시어머님이 끓이시는 된장국은 표면이 그렇게 반짝이지 않아요. 한 그릇만
딱 한 그릇만 그렇게 반짝였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지만 손은 가만히 식탁 모서리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그 사람이 짜증을 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내 넥타이 어딨어? 검정색 줄무늬. 그거 없으면 오늘 미팅 다 망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 물건 건드리지 말라고. 진짜 집에 있으면 사람 숨 막혀. 시어머님이 부엌에서 화들짝 고개를 드셨어요. 아유, 우리 아들. 목소리 좀 낮춰. 이웃이 다 듣겠다. 가만 있어봐. 엄마가 딱 찾아줄게. 아들 오늘 중요한 날이잖니. 괜히 기운 빼지 마. 행주를 식탁 모서리에 던지듯 놓고 안방 쪽으로 다급히 뛰어들어 가시더라고요. 그 잠깐 부엌과 식탁 사이가 텅 비었습니다. 안방에서는 그 사람이 옷장 문을 거칠게 여닫는 소리와 시어머님이 아들, 이건 어떠니 하며 비위 맞추는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왔어요. 정우야, 이거 아니니? 이 색이 더 낫지? 아니야. 그 줄무늬라니까. 엄마도 답답하게 굴지 마. 아이고, 우리 아들 성질 좀 봐.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찾아줄게. 엄마만 믿어. 이런 날에는 엄마 말 들어. 괜히 얼굴 구기지 말고. 저는 두 그릇 앞에 섰습니다. 같은 무늬, 같은 크기, 같은 색깔. 위치만 바뀌면 그 누구도 분간할 수 없는 그릇이었어요. 머릿속에는 이미 한 문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릇은 시어머님 손으로 떠진 그대로 둔다. 위치만 바꾼다. 내 손은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손을 뻗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제 앞 그릇을, 왼손으로 맞은편 그릇을 동시에 들어 자리를 바꿨어요. 그릇 바닥이 식탁에 닿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지만 안방에서는 여전히 옷장 여닫는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방울이 손등에 튀었어요. 데이는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을 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님이 그 사람한테 넥타이를 매주고 나오시면서 얼굴에 평소답지 않은 절제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얘야, 따끈할 때 어서 먹어. 애미가 오늘 특별히 떠줬다. 특별히 시험 보러 갈 사람이 배가 든든해야지. 얼른 먹어. 국 식으면 맛없어. 그럼 아깝잖니. 네, 어머님. 시험 보러 갈 사람이 든든해야지. 어서 들어. 손수 숟가락을 제 손 옆에 다시 정성스럽게 놓아주시기까지 했어요.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대접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친절을 묵묵히 받으며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입 떠입에 넣었어요. 맑았습니다. 짭조름하고 따뜻하고 그냥 평범한 된장국이었어요. 저는 그 한 그릇을 천천히 그러나 남김없이 다 비웠습니다. 시어머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부엌과 식탁 사이를 오가시는 모습을 흘끔흘끔 보면서요. 한 숟갈 한 숟갈 그릇 바닥이 보일 때마다 시어머님 입꼬리가 미세하게 더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맞은편에 시누이가 그제야 식탁으로 와서 의자를 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나 안 먹어. 면접 직전이야. 속 무거우면 말이 꼬여. 한 입만 떠먹어. 빈속에 어떻게 가니? 면접이든 뭐든 밥은 먹어야지. 사람 기본이야. 진짜 안 먹는다니까. 어미 정성이 들어간 거야. 한 그릇만, 응. 너 좋아하는 두부도 들어있어. 네가 지금 튕길 때니? 엄마 말 한 번만 들어. 시누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시어머님이 옆에 바짝 붙어 서서 등을 톡톡 두드리며 숟가락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평소에 딸 면접날이라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던 분이 그날따라 유난히 끈질겼어요. 그도 그럴 게 그 한 그릇 안에 든 게
무엇인지 시어머님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엄마, 정말 한 숟갈만 먹는다. 그래, 한 숟갈만. 딱 한 숟갈. 그럼 됐지? 자, 얼른. 시간 없잖아. 신우이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숟갈을 뜨고 나니까 또 한 숟갈, 또 한 숟갈. 두부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결국 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시원하게 비워냈습니다. 엄마, 두부가 오늘따라 부드럽네. 잘 풀어졌어. 그래, 어미가 정성 들여 끓였지. 너 면접 잘 보라고 엄마가 마음을 다 썼다. 마음을. 저는 그 모습을 마저 다 본 다음 빈 그릇 위에 숟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님이 그제야 저한테로 시선을 돌리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다 먹었네. 어쩜 한 방울도 안 남겼어. 참 깔끔해. 이런 건 또 잘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먹었어요, 어머님. 그래. 시험 가서 잘 봐. 그동안 책 본 거 어디 가겠니? 다 머리에 남아있겠지. 떨어지면 그건 네가 부족한 거야. 남 탓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님 얼굴에 한 가지 색이 더 얹혀 있었어요. 며느리를 망치게 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며느리 인생을 끝장냈다는 만족감이요. 평생 못 받은 다정한 말투까지 그 안도감 위에 살짝 얹어두셨더라고요. 그 사람은 식탁에 앉지도 않고 외투를 챙겼습니다. 엄마, 나 밥은 미팅 가서 먹을게. 그러렴. 우리 아들 기 살려야지. 차키 챙겼니? 지갑은? 손수건은? 챙겼어, 챙겼다고. 여보세요. 우리 정우 오늘 미팅 잘 풀려야 하니까 떠들지 좀 마라.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굴지 말고. 알지? 내 시어미니 뭐니 그런 걸로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마. 그 사람은 현관에서 구두끈을 매면서 저나 자기 동생 쪽으로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수험표를 챙겨든 아내 쪽으로도 면접용 정장을 입은 동생 쪽으로도요. 시어머님은 그런 아들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가시며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드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 다녀와. 점심 거르지 말고.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식탁 끄트머리에 앉아있던 신우이가 갑자기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했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졸리지? 눈이 막 감겨. 이상하다. 뭐가 졸려? 면접 가야지, 지금. 아까 그렇게 먹기 싫다더니 먹더니 별소리를 다 한다. 아침을 너무 든든히 먹었나 봐. 하품이 자꾸 나와. 나 원래 이런 거 없는데 왜 이러지?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큰 하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눈가가 슬쩍 풀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정아가 새벽잠을 못 자서 그렇지. 면접 전에 잠깐 소파에서 쉬어. 엄마가 시간 맞춰 깨워줄게. 딴 생각하지 말고 누워. 얼른. 면접 날에는 괜히 예민해져. 그럴 수 있어. 응, 5분만. 진짜 5분만. 나 잠깐만 눈 좀 감을게. 신우이가 식탁에서 일어서서 거실 소파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어요. 면접용 정장이 구겨지는 것도 모르고 소파 등받이에 그대로 기대더라고요. 머리가 한쪽으로 천천히 기울어졌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일어서서 빈 그릇 2개를 그대로 두고 가방을 챙겼어요. 수험표를 안주머니에 다시 잘 넣고 책상 위 박하사탕 봉지를 같이 챙겨 가방 안쪽 칸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거실 너머 소파에서는 신우이의 머리가 더 깊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부엌에서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으시며 오늘 일이 다 잘 풀렸다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정아야, 잠깐만 자. 잠깐.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그래야 되는 거야. 면접? 그거야 뭐 가서 잘하면 되는 거고. 저는 신발끈을 한번 천천히 묶고 거실을 향해 짧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너무 긴장하지 말고. 괜히 떨려서 실수하지 말고. 시험이니 뭐니 결국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 거야. 집안에 민폐만 끼치지 말고 조용히 갔다 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말씀은 걱정하지 마세요.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마지막으로 거실 안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님은 흥얼거리며 행주를 빨고 계셨고 그분의 시야 너머로 소파에 기대 꾸벅꾸벅 조는 따님의 모습이 정확히 잡혔습니다. 정아야, 자. 더 자. 괜히 일어나서 비틀거리지 말고.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그 광경을 서늘한 눈으로 한 번 더 새기고 문을 열어 그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손등에 튀어 살짝 붉어진 자국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대인 것 같았는데 아프지 않다고 했던 그 자국이 그제야 따끔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문이 열렸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그날 새벽 4시에 책상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시험장은 고요했습니다.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맡기고 수험표를 책상 모서리에 정확히 올려둔 다음 박하사탕 한 알을 입에 물었어요. 친정 어머니의 손맛 같은 박하향이 입안에 천천히 퍼지는 동안 저는 깊게 숨을 2번 내쉬었습니다. 약 기운이 전혀 없는 머리는 평생 가장 맑게 돌아갔어요. 답안지 위에서 펜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더라고요. 새벽마다 책상 앞에 앉혀준 친정 부모님의 그 긴 세월이 손끝을 따라 답안지 위에 한 글자씩 쏟아져 내렸습니다. 2번째 교시, 3번째 교시, 옆자리 수험생의 한숨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어느 순간부터는 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교시 종이 울렸을 때 저는 답안지 위에서 펜을 천천히 떼었습니다. 시험장 밖으로 나와 사물함에서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어요. 전원을 켜자마자 화면이 진동을 멈추지 못하더라고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시어머님 번호, 남편 번호, 모르는 병원 번호가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문자도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당장 전화 받아라. 우리 정아가 죽게 생겼다. 너 어디야 이년아.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물함 옆에 잠시 비켜서서 시어머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비명이 먼저 터졌습니다. 내년이 이제야 전화를 받아? 시험은 잘 봤냐? 아주 속 편하지? 어느 병원이요? 어느 병원이긴 어디야? 유림대학병원이야, 유림. 당장 튀어와. 우리 정아가 면접 대기실에서 쓰러졌어. 정아가요. 그래, 정아. 네가 사람이라면 뛰어와야지. 늦으면 내년 책임이야. 알아들어?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말만 하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와. 딴짓하면 내년은 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정문 앞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그 집에서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제사상을 차리던 며느리는 그 차 안에 더 이상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응급실 문을 여는 순간 지어야 할 표정, 해야 할 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입구로 들어서자 복도 한가운데 2 사람이 보였어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시어머님과 혼비백산한 얼굴로 그 옆에
엉켜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우리 정아, 우리 정아, 어떡해, 우리 딸 어떡해. 저는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슬리퍼 소리에 시어머님이 고개를 드셨어요. 저를 본 그 순간 시어머님의 눈이 멈췄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동공이 한번 확 커졌다가 입이 반쯤 벌어졌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셨습니다. 멀쩡한 몸으로 또박또박 걸어서 응급실에 들어온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님은 그제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그 한 그릇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사실 말입니다. 너, 어머님, 신우이가 어디 있어요? 네가 왜 멀쩡해? 저는 멀쩡합니다. 정아는 지금 어디예요? 말 돌리지 마. 내년이 지금 나랑 말장난해? 내년이. 그 사람이 옆에서 제 팔을 잡으려고 다가왔어요. 여보, 지금 이런 말할 때가 아니고 정아가 면접장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나도 정신이 없어. 손대지 마요. 여보, 제발. 저는 그 손을 피해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마침 의사가 응급실 안쪽에서 차트를 들고 걸어 나오더라고요. 보호자분,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의식은요? 우리 딸 의식은 숨은 쉬어? 어디 다친 건 아니지. 호흡과 맥박은 안정적입니다. 의식은 곧 돌아올 겁니다. 다만 의사가 차트를 한번 들춰보더니 시어머님과 그 사람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강한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환자분이 평소 복용하시는 약이 있습니까? 수면제요? 우리 애는 그런 거 안 먹어요. 우리 정아는 그런 거랑 상관없는 애예요. 지금은 흥분하지 마시고요. 몸에 들어간 건 검사로 확인이 됩니다. 복도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옆에서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무슨 일이냐는 듯 일제히 우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간호사들도 잠시 손을 멈췄어요. 네. 면접 직전 드신 음식에 섞여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경찰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의사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한번 꺾이고 다시 한번 꺾이더라고요. 자기 손으로 자기 딸 그릇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그 순간 시어머님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니까요. 아,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는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너야, 네가 한 짓이지. 네가 우리 정아 그릇에 뭘 탔어. 내년 어디서 사람 흉내를 내. 손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손톱이 옷깃을 거칠게 헤집고 두 눈은 광기로 번뜩였어요. 어머님, 손 놓으세요. 뻔뻔한 년. 너는 원래부터 눈빛이 독했어. 네가 우리 집 망치려고 들어왔지? 응? 저는 일부러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봐도 돼. 다 봐. 이 년이 어떤 년인지 다 알아야 해. 내년이. 제가 뭘 했다고요? 입 다물어. 내년은 말만 번지르르 해. 속은 썩었어. 저는 같은 밥상에서 어머님이 직접 떠주신 거 먹었잖아요. 그럼 뭐 어쩌라고. 내년은 원래 독해도 안 쓰러질 몸이잖아. 어머님,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뭘 했는지 증거가 있으면 경찰 부르세요. 병원도 지금 경찰 조사 이야기했잖아요. 경찰? 네가 감히 경찰을 입에 올려? 내 주제에? 네. 부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복도 보호자들과 간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광경 위에 꽂혔습니다.
한 간호사가 빠르게 다가와 시어머님 어깨를 잡아 떼어내려 했고 다른 환자 보호자 한 분이 손가락으로 시어머님 얼굴을 가리키며 옆 사람한테 작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저 할머니가 며느리를 어쩌려고. 시어머님이 그 소리를 듣고 더 흥분하셨습니다. 의자 다리를 잡고 일어서려다가 그대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그 사람은 그 옆에서 어머니, 어머니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여기 병원이야. 사람들 보잖아. 너는 입 닥쳐.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했길래 우리 애가 이렇게 됐는데. 정화부터 봐야 해요.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우리 딸이 누워 있는데. 저는 옷깃을 한번 정리하고 뒤로 두 걸음 더 물러섰어요. 의사가 차트를 끌어안고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호자분들, 환자분 의식부터 챙기세요. 자세한 건 깨어나신 다음에 본인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 혹시 누가 일부러 먹인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화는요?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약 기운을 빼는 게 먼저입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저는 의사 쪽으로 고개를 한번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님 쪽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화장은 눈물에 다 번져 있었고 평생 며느리한테 들이밀던 그 도도한 입꼬리는 한쪽으로 비뚤어진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딸이 누워있는 침상 옆에서 그분이 그렇게 무너지고 계셨어요. 자기 손으로 판 함정에 자기가 평생 가장 사랑한 사람을 빠뜨렸다는 사실 위에서요. 저는 속으로 짧게 한 줄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가에는 단 한 번도 그것이 새어나오게 두지 않았지만요. 어머님, 일단 신우이부터 봐야겠어요. 너 따라오지 마. 내년이 무슨 낯짝으로.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정화가 먼저예요. 말은 사람처럼 하네, 말은. 네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 어머님, 소리 줄이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저는 응급실 안쪽으로 한 발씩 걸어 들어갔어요. 등 뒤로 시어머님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길게 터져 나왔습니다. 택시를 다시 잡아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응급실에서 시누이 곁을 떠나지 못할 거라는 걸 그 광기 어린 오열을 보고 확신했거든요. 그 사람도 어머니 옆에서 안절부절 못할 게 뻔했고요. 그 집은 한참 비어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평생 가장 차분했어요. 거실에는 아침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 빈 그릇 2개, 소파 위 흐트러진 쿠션, 시누이가 졸다 떨어뜨린 면접용 헤어핀까지요. 저는 신발을 정갈하게 벗어두고 거실 한가운데 잠시 섰습니다. 손때가 묻도록 들여다본 살림살이가 사방에서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는데 더 이상 그 어떤 시선도 무섭지 않았어요.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안쪽 칸, 그 사람이 와이셔츠 다음 칸에 숨겨두던 비밀 금고가 있었어요. 시집온 첫해 어느 새벽 술에 취해 들어와 비밀번호를 중얼거리던 그 사람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 생일 2자리, 결혼기념일 2자리, 평생 잊고 살아도 됐을 그 숫자를 그날만큼은 또렷이 기억해냈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위로 짧은 전자음이 2번 울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잠시 호흡을 멈췄어요. 낯선 이름이 적힌 통장이 5권 넘게 쌓여 있더라고요. 차명 계좌였어요. 그 옆에 외장하드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카지노 칩 영수증과 사채업자 명함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책값을 빼앗아 가던 사람의 진짜 살림이 그 작은 금고 안에 통째로 들어 있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기 직전 상태부터 통장 한 권 한 권의 표지와 일련 번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었어요. 외장하드는 따로 들지 않고 그 자리에 놓인 그대로 사진만 남겼습니다. 사채업자 명함도 한 장씩, 카지노 영수증도 한 장씩이요. 이건 정식 증거가 아니라 수사 단서, 그러니까 첩보 자료로만 쓸 거였어요. 제가 들고 나가버리면 절도가 되고, 절도가 되면 정식 수사에서 증거 능력을 잃습니다. 그러니 손은 대지 않고 위치와 상태만 남겨야 했어요. 훗날 정식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올 때 수사관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료를 합법적으로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요. 한 장 한 장 찍은 사진을 곧바로 클라우드로 올렸습니다. 휴대전화가 망가져도 누가 빼앗아 가도 사라지지 않도록요. 다음으로 화장대 위에 놓인 그 사람의 서브 휴대전화로 손을 옮겼어요. 평소 충전기에 꽂아둔 채 자고 일어나면 비밀번호도 풀어둔 상태로 출근하는 폰이었습니다. 본인은 아내가 안방에 들어올 일이 없다고 자만한 거였겠죠. 화면을 켜자 가장 최근 메시지 창이 그대로 떴어요. 오빠 어제도 좋았어. 다음 주 호텔은 내가 잡을게. 상대방 프로필 사진에 짙은 화장의 여자 얼굴이 작게 떠 있었습니다. 평소 그 사람 옷에서 나던 향수병이 클로즈업으로 한 장 더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그 화면을 한 장씩 사진으로 찍었어요. 메시지를 위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다가 한 대목에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가 며느리 시험 망치는 거 해보겠대. 그날 한 그릇만 따로 떠준다고. 잘 됐네. 키읔키읔. 그년 검사되면 우린 끝장이잖아. 엄마 좀씨 알지? 약 잘 푸시잖아. 약 듣고 나면 너 자유야 오빠. 손이 떨려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떨리지 않더라고요. 그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며 쌓아온 모든 감정이 그 메시지 앞에서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명백해졌어요. 이 사람들과는 같은 공기를 단 하루도 더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이요. 메시지 화면을 위로 끝까지 올려 그 여자가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가장 최근 메시지까지를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되는 표시가 화면 위쪽에 한 번씩 떴어요. 서브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 원래 각도 그대로 다시 충전기에 꽂아두었습니다. 금고 문은 다시 닫고 비밀번호도 처음 누른 그대로 돌려놓았어요.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손을 댔다는 사실을 절대 알아채지 못하도록요. 이제 짐을 챙길 차례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캐리어 2개를 펼쳤어요. 옷장에서 제 옷까지만 한 벌씩 꺼냈고 책장에서는 친정 어머니가 책값을 보태주신 그 법전과 수험서들만 골라 넣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살림살이, 시어머님이 결혼 선물이라고 떠넘긴 그릇 세트, 그 사람이 사다 준 가방 같은 건 단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캐리어 2개가 다 채워졌을 때 안방 벽에 걸린 대형 가족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명절마다 먼지를 직접 닦으시던 액자였어요. 그 안에서 며느리는 늘 가장자리, 시어머님 어깨 너머 흐릿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액자 앞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린 뒤 바닥을 향해 그대로 엎어버렸어요. 쨍 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통쾌한 소리였어요. 식탁 위에 마지막으로 2가지를 올려두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인쇄해온 외도 증거사진 한 장과 빈 종이 한 장이었어요. 그 위에 펜으로 짧게 한 줄만 적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봅시다.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깔끔하게 한번 울렸습니다. 그 집을 드나들 때마다 무거웠던 어깨가 그제야 새의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밤 공기가 코끝에 닿는데 살아있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그렇게 달콤한 일이었나 싶더라고요. 몇 시간 뒤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 번호가 화면을 붉게 전멸시키더라고요. 부재중 전화 20통이 한꺼번에 쌓이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음성 메시지에는 욕설과 애원이 번갈아가며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휴대전화 전원을 길게 눌러 꺼버렸어요. 작은 고시원 방 한 칸에 캐리어 2개를 밀어 넣었습니다. 형광등 하나, 책상 하나, 좁은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 좁은 방 안에는 그 누구의 그릇도, 그 누구의 비웃음도,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친정 어머니의 박하사탕 봉지를 다시 꺼내 올려두고 그 옆에 수험표를 가지런히 세워두었어요. 저는 그날 밤 평생 가장 잘 잤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그 집 사람들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날에도 임용 면접을 보러 가던 날에도요. 친정 부모님이 통보서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하셨을 때 그때만 마음 놓고 한참 울었어요. 거의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저는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임용식장에 섰습니다. 임용장을 양손으로 받아드는 순간 손바닥에 종이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그 종이 한 장이 평생을 갉아먹혔던 며느리라는 이름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새 이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친정 부모님 손을 한번 꼭 잡고 저는 곧장 첫 발령지인 직업으로 향했어요. 복도 끝 형사부 사무실에서 임용 동기 김도연 검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 검사, 제가 받아도 되는 사건 맞으시죠? 네. 친족 사건이라 제가 직접 다룰 수 없어요. 김 검사가 주임으로 맡아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소인으로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저는 주임입니다. 서 검사는 고소인으로만요.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원칙대로만 해주세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감정 섞지 않습니다. 증거로만 갑니다. 자료는요?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집을 나오던 그날 밤 클라우드에 한 장 한 장 백업해둔 사진들을 인쇄해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었어요. 익명 진정서 한 부, 정식 고소장 한 부, 그리고 정황 사진 묶음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날짜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표시도 해두셨네요. 이건 영장 청구할 때 바로 쓰기 좋겠습니다. 수면제 투여 의심 정황, 차명 계좌, 도박 자금 흐름, 외도 메시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단초가 될 만한 것들은 따로 표시해뒀어요. 이걸 그동안 들고 계셨다고요? 네. 임용 전에는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서 검사, 이거 혼자 준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혹시 상대가 합의하자 좋게 끝내자 이런 말하면요? 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끝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수사 계획 잡겠습니다. 서 검사는 단 한 가지만요. 흔들리지 말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대로만 가겠습니다. 김 검사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잘 견디셨네요. 사건은 제가 정식으로 받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대신 절차는 깔끔하게요. 네. 말 나오게 하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그 사람의 사무실과 그 여자의 오피스텔을 같은 시각에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영장입니다. 문 여세요. 뭐야, 갑자기. 당신들 누구야? 검찰입니다. 영장 집행합니다. 지금 나한테 이래도 되는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비협조하면 그 자체로 불리합니다. 하, 웃기고 있네. 너희가 뭘 안다고. 말 줄이시죠. 지금부터 전부 기록합니다. 카메라에 잡힌 영상 속에서 돈다발이 든 박스 여러 개와 장부가 줄줄이 압수차로 옮겨졌어요. 그 사람의 책상 서랍에서는 또 다른 차명 계좌 통장 몇 건이 추가로 발견됐고요. 이건 내 돈이야. 내 사무실이야.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압수합니다. 손 떼. 그거 당장 내려놔. 방해하시면 현행입니다. 비키세요. 그래, 가져가 봐. 내가 가만 안 둬. 지금 그 말 협박으로 적겠습니다. 시어머님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별도로 들춰졌습니다. 투기 목적의 차명 거래, 세금 탈루, 거래 시점에 맞춘 가짜 임대 계약서까지요. 며느리한테 책값 한 권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던 그 손이 다른 한쪽으로는 그 정도 규모의 검은 돈을 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법원 결정으로 계좌가 한꺼번에 동결됐고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제야 사태를 깨닫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동창 변호사, 골프장에서 형님 하던 사람들, 한때 돈을 빌려준 적 있는 사장님들. 그러나 한 명도 그 사람 전화를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받았더라도 한 번 듣고 끊었겠죠. 야, 나다. 지금 당장 좀 봐줘. 급하다. 너 지금 누구 일인지 알아? 난 못 껴. 형님, 진짜 이것만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사람 살리긴 뭘 살려. 너 스스로 만든 일이야. 돈 줄게. 얼마가 필요해? 됐다. 전화 그만해. 아니, 이 인간들이 내가 너희한테. 뚝. 며칠 만에 그 사람의 얼굴이 폐인이 됐다고 들었어요. 거들먹거리며 양복 안주머니에 영수증이나 구겨넣고 다니던 그 외모는 사라지고 수염이 덥수룩한 채로 동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들고 나오는 모습이 친정 동네 친구한테까지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서지훈 그 계집애가. 웃기지 마.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래. 검사 됐다고?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칼을 들이대? 내까지 깨? 신우이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면접날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이 학교 인사 라인까지 전해져 임용은 결국 무산됐어요. 집안의 자산은 압류 절차가 시작됐고 시댁 식구들이 평생 자랑처럼 끼고 살던 부동산 몇 채가 빨간 딱지로 도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 집 안에서는 매일 술병 깨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신우이가 시어머님 얼굴에 대고 악다구니를 퍼붓는 소리, 시어머님이 내가 너 살리려고 한 짓이야 하며 통곡하는 소리. 평생 사랑한다며 끼고 다니던 그 모녀가 그제야 서로를 향해 진심을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다 망쳤어.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너 살리려고 한 짓이야. 내가 너 하나 살리자고. 살려? 그게 살리는 거야? 내 인생을 더럽힌 거지. 네가 얼마나 모자란지 네가 알아? 내가 아니었으면 넌 벌써 끝이었어.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하지. 나를 바보로 만들고 엄마는 착한 척. 입 닥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몰라. 그런데 이제 다 들통났잖아. 다 끝났다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등기 우편물 한 통이 그 집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 2개. 하나는 시어머님 앞으로, 하나는 그 사람 앞으로요. 검찰 출석 요구서였어요. 문서 하단에 주임 검사의 이름이 또렷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김도현. 그 옆에 사건의 발단을 알린 고소인의 이름란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또렷한 글자로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지훈. 며느리의 이름이었어요. 뭐야, 이게 검찰? 나한테? 왜? 어디 봐. 고소인 이름이. 서지훈? 하. 웃기네. 그 애가 뭘 했다고. 며느리 주제에 감히 나를 불러?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저 계집애가 나를 가지고 놀아? 그래. 검사 됐다고?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너는 은혜도 모르고 이래? 그 종이를 받아든 시어머님의 손이 그 자리에서 떨리기 시작했다고 나중에 김 검사가 수사보고서를 보며 슬쩍 알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봉투를 열어 그 이름을 2번, 3번 다시 봤다고요. 며느리라고 평생 깔보던 그 이름이 자신을 부르는 검찰의 문서 위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을 한참 받아들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주저앉으셨대요. 아니야. 이런 건 말이 안 돼. 서지훈이 내가 알던 그 서지훈이 아니야. 감히 나를. 같은 시각 그 사람도 본인 출석 요구서를 받아들고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해요. 종이를 그저 멍한 눈으로 들여다보다가 고소인 이름란에 적힌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보고는 종이를 든 채로 그 자리에 무너졌다고요. 옆에서 시누이가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한번 가리키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도 들었습니다. 서지훈? 오빠 여기 고소인이. 닥쳐. 장난이지? 이거 장난이지? 장난이면 좋겠지. 근데 도장도 찍혀 있어. 날짜도 있어.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가 감히 나를. 오빠 며느리라고 부르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고소인이야. 입 닥치랬지. 이제 와서 큰 소리 쳐봤자 뭐해. 우리 끝났어. 아니야. 내가 전화하면 돼.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안 받는다며. 아까부터 계속 전화했잖아. 저는 그날 저녁 지검 사무실 책상 앞에서 김 검사의 짧은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한번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 검사 영장 집행은 깔끔하게 끝났어요. 네. 수고했어요. 압수물에서 통장, 장부, 현금 흐름 자료가 꽤 나왔습니다. 다 연결됩니다. 좋아요. 말로 싸우지 말고 자료로 끝내요. 상대가 분명히 발악할 겁니다. 서 검사한테도 연락하려고 할 거예요. 연락 와도 받지 않을 겁니다. 할 말은 조사실에서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출석 요구도 나갔고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부터는 법이 하는 겁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며느리라는 이름이 검사의 이름 위로 완전히 덮인 그날 저녁의 햇빛이었습니다. 조사실 철문이 열렸습니다. 2 사람이 한 번에 들어왔어요. 포승줄에 묶인 채 수의를 입은 그 사람과 수척해진 얼굴로 옆에서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는 시어머님이었습니다. 2 사람 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검사복을 입고 김 검사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 사람이 자리에 앉으며 무심코 고개를 든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정면으로 저한테 와서 멈췄어요. 시어머님이 작게 신음을 흘리며 의자 등받이를 한쪽 손으로 붙잡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입이 반쯤 벌어진 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보. 저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자격으로 동석합니다. 진술은 김 검사가 받습니다.
김 검사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박정호 피의자, 도박 자금 세탁과 차명 계좌 운용, 부정 자금 흐름부터 진술받겠습니다. 그리고 윤말순 피의자, 부동산 차명 거래와 세금 탈루, 그리고 상해 미수 혐의에 대해 따로 묻겠습니다. 상해 미수. 그 단어가 떨어진 순간 시어머님이 의자에서 한 번 들썩였어요. 저는 책상 위에 자료를 한 장 한 장 펼쳤습니다. 정식 압수수색으로 재확보된 그 사람의 불법 자금 내역서, 호텔 영수증과 환전소 영수증 사본, 외도 메시지가 시간순으로 정리된 출력본, 시어머님 부동산 탈세 기록과 차명 임대 계약서, 마지막으로 응급실 약물 검사 결과지와 시어머님의 수면제 처방 기록, 그리고 신우이가 의식을 되찾은 뒤 직접 작성한 자필 경위서를 차례로 내려놓았어요. 이 자료들은 모두 정식 절차로 확보된 것입니다. 상해 미수 혐의에 대한 입증입니다. 그 사람이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콧물을 흘리며 책상 모서리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내가 그동안 너한테 진짜 미안한 거 알아. 도박빚도 그 여자도 다 내 잘못이야. 근데 우리 엄마는 진짜 그런 사람 아니야. 저는 그 사람 쪽으로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어머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검사님, 우리 며느리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 그릇은 내가 직접 떠줬어요. 우리 정아가 먹은 거지. 누가 누구한테 약을 탔어요. 정아한테 물어봐요. 그 애가 분명히 말할 거예요. 김 검사가 잠시 시어머님을 쳐다보더니 서류 한 장을 더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정아 자필 경위서, 그 옆에 응급실 입회 기록과 CCTV 캡처본까지요. 여기 따님께서 직접 쓰셨습니다. 면접 직전 어머니가 무거우니 안 먹겠다는 나에게 우격다짐으로 한 그릇을 끝까지 권하셨다. 식탁 위에는 같은 무늬의 그릇 2개가 놓여 있었다. 끝에 서명도 본인 필체로 되어 있어요. 시어머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정아가 이걸 썼다고요? 네. 의식 회복 직후 본인 진술입니다. 시어머님이 가슴을 두 손으로 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정아야. 수면제 처방 기록도 윤말순 피의자 본인 명의입니다. 응급실 약물 검사 결과와 성분이 일치해요. 그날 식탁 위에 같은 무늬 국그릇 2개가 있었던 사실은 따님 진술과 압수된 그릇 사진으로 모두 확인됐고요. 시어머님이 의자에서 비스듬히 무너져 책상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거품 같은 침이 입가에 맺히더라고요. 아들은 망에서 수의를 입었고 딸은 임용에 떨어진 채 본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진술서를 썼고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그 두 자식이 모두 자기 손끝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이 그제야 시어머님 안에서 한꺼번에 정리된 것 같았어요. 여보, 그 사람이 다시 저를 향해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한 번만 살려줘. 우리 5년이잖아.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그 사람과 시어머님 쪽을 한번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새벽 부엌에서 들었던 한마디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드렸습니다. 여자가 남편보다 잘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다만 망한 건 제 집안이 아니라 어머님 집안이었네요.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짐승 같은 소리를 한번 길게 내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김 검사 쪽으로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두 사람을 등진 채 조사실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는 순간 등 뒤로 그 사람의 마지막 절규가 들렸어요. 여보, 여보, 제발.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한 번에 세게 닫았어요. 쾅 하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길게 울렸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그 모든 시간이 그 한 번의 닫힘 소리에 깔끔하게 끊어져 나갔어요. 며칠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됐습니다. 김 검사가 잠깐 저를 찾아와 보고를 마쳤을 때 저는 책상 위 사건 기록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짧게 한마디만 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김 검사님. 재판상 이혼 소송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외도와 자금 유용, 도박, 그리고 상해, 미수까지 한꺼번에 인정된 그 사람은 항변할 거리조차 없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명세서 위에 두둑한 숫자가 쓰여 있는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법정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지검 입구로 돌아오는 길, 따사로운 봄 햇살이 정장 어깨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어요. 38. 그 긴 결혼 생활 동안 갉아먹혔던 그 시간을 통째로 끊어내고 그제야 저는 오롯이 제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쪽 칸에는 여전히 친정 어머니의 박하사탕 봉지가 한 봉지 들어 있었어요. 시험장에 들고 갔던 그 봉지였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저는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박하향이 입안에 천천히 퍼지는 동안 어딘가 멀리서 새소리가 한 번 길게 들리더라고요. 그 집 부엌에서는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어요. 저는 박하향을 입안에 머금은 채 지검 정문을 향해 또박또박 걸어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은 그 햇살에 완전히 씻겨나갔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새 인생이 그날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자리를 갉아먹히며 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그저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히 끊어내야 비로소 내 이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여러분 본래의 이름을 오늘 한번 가만히 불러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박하사탕처럼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묵묵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